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시니어 뇌 건강과 운동 시간대를 연구해온 박사 정혜민입니다. 모든 어르신이 믿고 있는 좋은 걷기 시간, 사실은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매일 새벽에 걷는다.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한다고요. 그리고는 본인이 누구보다 건강을 잘 챙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심지어 주변 분들께 새벽 운동을 권하기도 하시고요. 하지만 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새벽 걷기 습관이 뇌연류를 막고 기억력 저하와 뇌졸중 위험까지 높이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좋은 의도로 운동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뇌 건강을 해치고 계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해요. 우리 뇌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성이 떨어지고 급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젊을 때 습관 그대로 새벽부터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런 잘못된 정보가 마치 건강 상식처럼 퍼져 있다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속담이 운동에도 적용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뇌혈관에게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계셨던 걷기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어요. 언제 걸어야 안전한지, 어떤 시간대가 뇌에 치명적인지, 그리고 올바른 걷기 습관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수십 년 쌓인 건강 상식, 오늘 이 시간에 제대로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 새벽 걷기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욱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뇌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런 잘못된 상식이 또 뭐가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이 평소 믿고 계셨던 운동 상식을 알려주세요. 제가 몇 해 전 만난 이영숙 73세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매일 새벽 5시 누구보다 성실하게 운동을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하루도 안 빼고 1시간씩 걷습니다. 건강에 아주 좋아요라고 자랑하셨죠? 주변 이웃들도 이영숙 73세님을 보고 부러워했어요. 그 나이에 그렇게 성실하게 운동한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오른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게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뇌혈관 손상이었어요. 영상을 보니 이미 수많은 미세혈관 손상의 흔적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오랜 새벽 걷기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영숙 73세님께서 처음엔 믿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시면서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새벽 시간대의 급격한 혈압 변화가 오랫동안 뇌혈관에 무리를 주고 있었던 거예요. 또 다른 분인 김종대 70세님은 한여름에도 낮 12시부터 1시간씩 걸으셨어요. 땀을 많이 흘려야 운동이 된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름마다 어지럼증과 두통으로 고생하시다가 결국 탈수로 인한 뇌연류 감소를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시간대를 바꾸신 후 이런 증상들이 사라졌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이야기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걷기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뇌 건강 보호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안전한 걷기 시간대와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유연자 76세님은 저녁 뉴스를 보고 나서 밤 10시부터 걸으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저녁을 드시고 소화도 시킬 겸 걷는다고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수면 장애로 고생하게 되셨어요. 밤늦은 운동이 수면 호르몬 분비를 막아서 깊은 잠을 못 주무시게 된 거죠. 그리고 수면 부족은 또다시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뒤에 나올 올바른 걷기 시간대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성실한 운동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걷기 시간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이영숙 73세님,
김종대 70세님, 유연자 76세님 모두 이후 시간대를 바꾸고 생활 습관을 조정한 뒤 더 이상의 진행은 멈출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손상된 뇌기능도 서서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특히 이영숙 73세님은 새벽 대신 오전 10시에 걷기 시작하신 후 6개월 만에 말씀이 또렷해지고 팔다리 힘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김종대 70세님은 오후 5시 걷기로 바꾸신 후 여름에도 어지럼증 없이 운동하실 수 있게 되셨고요. 유연자 76세님은 저녁 6시 걷기로 조정하신 후 밤에 깊게 주무시고 낮에도 훨씬 맑은 정신으로 생활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이 세 분처럼 작은 시간 조정만으로도 충분히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시간대가 뇌에 위험한지, 왜 그런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뇌를 망가뜨리는 걷기 시간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벽 걷기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새벽은 혈압 변동이 가장 큰 시간이에요. 우리 몸은 잠에서 깨어나면서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는데 이때 운동까지 하면 뇌혈관이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서 더욱 위험해요. 국내 대학병원에서 10년간 뇌졸중 환자를 분석한 결과 새벽 4시에서 6시 사이에 뇌졸중 발생률이 가장 높다는 보고가 있어요. 또한 서울대 의대 연구팀에서도 새벽 시간대 혈압 급상승이 뇌혈관 사고의 주요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영숙 73세님이 평생 새벽 걷기를 하다가 결국 뇌혈관 손상을 입으셨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매일 새벽마다 혈압이 급상승하는 상황에서 운동 부하까지 더해지니까 뇌혈관이 견디지 못한 거죠. 새벽 대신 오전 9시 이후로 걷기 시간을 바꿔보세요. 그때쯤 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조절돼요.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새벽 운동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새벽에 걷고 나서 어지럽거나 식은땀을 흘리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몸에서 이미 경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한낮 걷기의 위험성이에요. 기온이 높은 낮 시간에는 체온이 상승하면서 피부로 혈류가 몰리게 되고 결과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합니다. 더위에 몸이 적응하려다 보니 뇌가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기온 30도 이상의 환경에서 운동할 때 뇌 산소 공급이 현저히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 발표됐어요. 또한 한국기상청과 질병관리본부 공동연구에서도 폭염 시 야외 운동이 뇌기능 저하를 일으킨다고 보고했습니다. 김종대 70세님께서 여름 낮에 걷다가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던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몸에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운동했다고 생각하지만 뇌는 오히려 산소 부족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여름에는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에만 걸으세요. 그리고 햇볕이 강한 날에는 외출 자체를 자제하고 만약 걸어야 한다면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하셔야 해요. 혹시 가장 더운 시간에 일부러 땀을 빼려고 나가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세 번째는 늦은 밤 걷기예요. 밤 9시 이후에 운동하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면 부족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쳐요. 뇌는 잠들어 있는 동안 독소를 제거하고 기억을 정리하는데 수면이 방해받으면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일본 노인건강센터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운동이 시니어의 수면 구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특히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늦어지고 중간에 깨는 횟수도 늘어난다고 보고했습니다. 유연자 76세님께서 저녁 뉴스를 보고 밤마다 걷던 습관 때문에 수면 장애로 고생하셨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에요. 운동 자체는 좋은 의도였지만 시간대가 잘못돼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된 거죠. 저녁 걷기는 식사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서 6시 사이로 조정해 보세요. 이 시간대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저녁 식사 후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잠들기도 훨씬 편해져요. 또한 밤 시간대에는 낙상이나 범죄 노출 위험도 높아지니까 안전상으로도 좋지 않아요. 혹시 TV를 보고 나서 걷는 게 습관이신가요? 오늘부터 바꿔보면 어떨까요? 이제 중요한 건 시간대별 위험성만 아는 게 아니라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지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 뇌는 하루 24시간 동안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작동해요. 새벽에는 잠에서 깨어나며 급격한 변화를 겪고, 낮에는 외부 환경에 대응하느라 바쁘고, 밤에는 휴식과 회복을 준비합니다. 이런 자연스러운 리듬을 무시하고 운동하면 뇌가 혼란을 겪게 되는 거예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체 리듬에 맞춰 생활하는 게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어느 정도 무리를 견뎌내지만 시니어가 되면 작은 변화에도 큰 영향을 받거든요. 이렇게 잘못된 시간대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혈관이 안정되고 혈류가 원활해지면서 뇌 기능도 점점 좋아져요. 이제는 어떤 시간대에 걷는 게 가장 안전한지 그 이유와 구체적인 실천법을 안내해 드릴게요. 뇌를 살리는 걷기 습관과 생활 루틴을 완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걷기 시간대는 오전 9시에서 11시 그리고 오후 4시에서 6시예요. 이 시간대가 좋은 이유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어 있고 혈압도 정상 범위를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오전에는 잠에서 완전히 깨어난 상태이고 오후에는 하루 활동으로 몸이 적당히 워밍업된 상태라서 운동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계절에 따라 기온과 습도를 고려해서 시간을 조절하셔야 해요. 여름에는 오전 시간대를 좀 더 앞당기고 겨울에는 오후 시간을 조금 늦춰도 돼요. 하루에 오전과 오후로 20분에서 30분씩 2회 분할해서 걷는 것을 추천해요. 이렇게 하면 한 번에 몸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이고 하루 종일 뇌혈류를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어요. 혹시 하루에 몇 시쯤 가장 활동이 편하시나요? 본인만의 리듬이 있으실 텐데 그걸 고려해서 시간을 정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걷기 전 준비 운동과 수분 섭취도 정말 중요해요. 준비 운동 없이 갑작스럽게 걷기 시작하면 낙상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목을 좌우로 돌리고 무릎을 구부렸다 펴고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걷기 시작 10분 전에 물을 100에서 150ml 정도 마시셔야 해요. 너무 많이 마시면 운동 중에 배가 불편하고 너무 적게 마시면 탈수 위험이 있어요. 혹시 걷기 전에 준비 운동하고 계신가요?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습관이에요. 안전한 장소 선택도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평지나 실내 트랙, 잘 정비된 공원길을 추천해요. 울퉁불퉁한 길이나 경사가 심한 곳은 균형을 잡으려다 오히려 뇌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요. 외진 길이나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변도 피하셔야 해요. 스트레스와 긴장은 혈압을 올리고 뇌혈류에 악영향을 미치거든요. 가까운 대형마트 내부나 아파트 단지 안쪽 코스를 활용해 보세요. 날씨에 상관없이 걸을 수 있고 사람들 눈에 띄는 곳이라 안전하기도 해요. 백화점이나 쇼핑몰 안에서 걷는 것도 좋은 대안이에요. 혹시 혼자 걷는 분들 많으신데 사람이 드문 길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전을 위해서라도 사람이 있는 곳에서 걷는 게 좋겠어요. 속도와 호흡의 리듬도 신경 써야 해요. 너무 빠르게 걷거나 숨이 차면 오히려 뇌의 산소 공급이 감소할 수 있어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해요. 호흡은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걸 기본으로 하세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면 공기가 필터링되고 적당히 가습되어서 폐와 뇌에 더 좋아요. 걷는 리듬은 1분에 100보에서 120보 정도가 적당해요. 이보다 빠르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느리면 운동 효과가 떨어져요. 처음에는 보수를 세워가며 걷다가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리듬을 유지하시면 돼요. 혹시 걸을 때 숨이 차거나 어지럽게 느끼신 적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속도를 조금 늦춰보세요. 정리운동과 스트레칭도 꼭 해주셔야 해요. 걷고 나서 바로 앉으면 혈류가 갑자기 저하되면서 어지럼증이 생길 수 있어요. 걷기가 끝나면 3분 정도 종아리를 주물러주고 허리를 좌우로 살짝 비틀어주고 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운동으로 활성화된 혈류가 서서히 안정되면서 뇌에도 좋은 영향을 미쳐요. 특히 종아리 마사지는 정말 중요해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혈액순환에 큰 역할을 하거든요.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해 주시면 정맥혈이 심장으로 잘 돌아가고 뇌로 가는 동맥혈도 더 원활해져요. 혹시 걷기 끝나고 스트레칭 꼭 하고 계신가요?
간과하기 쉽지만 정말 중요한 마무리 과정이에요. 동반자와 함께 걷는 것도 권해드려요. 혼자 걸으면 자칫 무리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지만 함께 걸으면 서로 체크할 수 있어요. 대화를 나누면서 걸으면 자연스럽게 적정 속도도 유지되고 즐거움도 더해져서 지속하기가 쉬워요. 만약 동반자를 찾기 어렵다면 지역복지관이나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걷기 모임에 참여해 보세요.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과 함께 안전하게 걸을 수 있고 서로 격려도 받을 수 있어요. 박정숙 71세님께서 혼자 걷다가 걷기 모임에 참여하신 후 운동 지속률도 높아지고 우울감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계절별 주의사항도 알아두세요. 봄과 가을에는 일교차가 크니까 겉옷을 준비하시고 여름에는 모자와 충분한 수분을, 겨울에는 미끄럼 방지 신발과 보온에 신경 쓰세요. 비 오는 날에는 무리해서 밖에 나가지 마시고 실내에서 제자리 걸기나 계단 오르내리기로 대체하셔도 돼요. 마지막으로 걷기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어떤 기분으로 걸었는지 간단히 기록하시면 본인만의 패턴을 찾을 수 있어요. 컨디션이 좋은 날과 안 좋은 날의 차이점도 발견할 수 있고 점점 더 안전하고 효과적인 걷기 습관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앞으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해 드릴게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실천을 비교해 보면 이래요. 많은 분들이 새벽, 한낮, 늦은 밤에 걷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뇌혈류를 방해합니다. 새벽에는 급격한 혈압 변화로 뇌혈관에 무리를 주고 한낮에는 체온 상승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며 늦은 밤에는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해서 뇌 회복 기능을 떨어뜨려요. 올바른 실천은 오전 9시에서 11시, 오후 4시에서 6시에 분할 걷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준비 운동과 충분한 수분 섭취, 그리고 평지에서 안전하게 걷는 것까지 더하시면 완벽해요. 단순히 시간만 바꿔도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만약 잘못된 시간대에 계속 걷는다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미세혈관 손상이 누적되면서 서서히 뇌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게 되죠. 심한 경우 뇌졸중까지 이어질 수 있고 수면 장애로 인한 우울감과 피로감도 계속 누적돼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셨을 때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뇌혈류가 개선되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져요. 수면의 질이 향상되면서 낮에 활력이 넘치게 되고 치매 위험도 현저히 감소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확인한 건데 올바른 시간대에 걷기 시작한 분들은 3개월 안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세요. 이영숙 73세님처럼 새벽 걷기를 오전 10시로 바꾸신 후 6개월 만에 말씀이 또렷해지고 팔다리 힘이 회복되신 사례도 있고요. 김종대 70세님은 오후 5시 걷기로 바꾸신 후 여름에도 어지럼증 없이 운동하실 수 있게 되셨어요. 유연자 76세님은 저녁 6시 걷기로 조정하신 후 깊은 잠을 주무시고 낮에도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계세요. 30년간 연구하면서 느낀 건데 운동의 효과는 언제 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같은 걷기라도 뇌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다행히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뇌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 드릴게요. 내일 아침 9시에 준비 운동을 하고 20분만 걸어보세요. 장소는 평평한 공원길이면 충분합니다. 목을 좌우로 돌리고 무릎과 발목을 풀어준 다음 물 한 컵 마시고 나가세요. 걷는 동안에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유지하시고 돌아와서는 종아리를 3분 정도 마사지해 주세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내일부터 일주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분명히 몸에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맑아지고 하루 종일 활력이 넘치는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일주일 후에는 오후 시간대 걷기도 추가해 보세요. 오후 5시쯤 2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면 저녁 식사 후 소화도 잘 되고 밤에 잠들기도 편해져요. 이렇게 하루 2번 걷기가 익숙해지면 뇌 건강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좋아지실 거예요. 만약 현재 새벽 걷기를 하고 계신다면 오늘부터 당장 중단하세요. 그동안의 습관을 바꾸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여러분의 뇌 건강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변화예요. 처음 며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어색하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새로운 리듬에 적응하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잠만 잘 자도 뇌가 살아납니다 라는 주제로 시니어를 위한 수면 루틴을 완전 정리해 드릴 예정이에요. 걷기와 수면은 뇌 건강의 양대 축이거든요. 오늘 배우신 올바른 걷기 시간대와 다음에 배우실 수면 루틴을 함께 실천하시면 뇌 건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특히 걷기 시간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돕는 저녁 루틴, 그리고 뇌 독소 제거를 위한 깊은 잠 만들기까지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밤에 자주 깨시거나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분들, 낮에 졸음이 쏟아지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걷는 시간대 바꿔볼 의향 있으신가요? 혹시 새벽 걷기를 오래 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언제부터 시작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경험해 보신 증상이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 오전이나 오후 걷기로 바꾸신 후 어떤 변화가 있는지도 나중에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뇌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변화를 함께 시작해 보시겠어요? 흡수와 노화 생리를 연구해온 박사 김재욱입니다. 이제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 보충제, 고기 중심 식단에 속지 마세요. 진짜는 따로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단백질 양만 많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임상 현장에서 고기와 계란을 잘 챙겨 드시는 어르신들이 왜 여전히 다리가 약해지고 피곤해 하시는지 너무 많이 목격했어요. 심지어 비싼 단백질 보충제를 매일 드시는데도 근육량은 계속 줄어들고 계단 오를 때마다 숨이 차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문제는 단백질 양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단순히 많이 먹는다고 해서 다 흡수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60대 이후부터는 소화 효소도 줄어들고 장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같은 양을 먹어도 실제로 근육에 도달하는 단백질은 훨씬 적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연구자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통해 겪은 진짜 경험과 깨달음을 나눠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셨던 단백질 상식은 대부분 젊은 사람들 기준이었어요. 시니어에게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태껏 놓치고 계셨던 단백질의 진짜 비밀을 알게 되실 거예요. 특히 3가지 보물식품과 음식조합법, 그리고 2주 실행 플랜까지 모두 알려드릴 겁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직접 임상에서 확인한 것들이라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단백질 하면 고기부터 떠올리시는데 정작 흡수율을 높여주는 진짜 보물들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물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활용되는 정도가 2배, 3배까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서 댓글로 가장 궁금해하시는 단백질 고민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제 연구실에서 만난 김성자 75세님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성자 75세님은 오래전부터 매일 계란 2개씩 드시고 고기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어요. 심지어 단백질 보충제까지 일부러 사서 드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고 다리에 힘이 없는 느낌이 계속됐어요. 하루는 저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단백질 잘 챙겨 드시는 줄 알았는데 왜 힘이 이 모양일까요? 친구들은 고기 많이 먹으라고 하는데 저는 이미 충분히 먹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아들이 비싼 단백질 파우더까지 사다 줬는데 먹으면 속이 거북하고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김성자 75세님의 하루 식단을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단백질은 양적으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조리 방식이 너무 자극적이고 고온으로 튀겨서 영양소 파괴가 컸고 다른 필수 아미노산이나 미네랄, 항산화 물질과의 조합이 부족했어요. 게다가 식후 활동량은 거의 없고 수분 섭취도 적었습니다. 김성자 75세님뿐만 아니라 제가 만난 또 다른 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철수 78세님은 매일 닭가슴살을 드시고 계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삶은 닭가슴살을 하루에 200g씩 드셨는데 오히려 소화 불량이 심해지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닭가슴살만 단독으로 드시니까 소화 효소가 제대로 분비되지 않았고 다른 영양소 없이는 흡수도 잘 안 됐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건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좋은 의도로 단백질을 챙겨 드시는데 방법이 틀려서 오히려 몸에 부담만 주고 계시는 거죠. 더 심각한 건 이렇게 계속하시면 소화 기능까지 약해져서 나중에는 정말 좋은 음식을 드셔도 흡수가 안 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단백질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 결과 흡수율이 떨어져서 근육 합성이 잘 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거였어요.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몸에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단백질 양과 근육량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어요. 또 다른 사례로 최영애 73세님은 매일 우유 3잔씩 드시고 계셨어요. 칼슘과 단백질이 좋다고 해서 열심히 드셨는데 오히려 복부 팽만감과 설사로 고생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유당분의 효소가 줄어드는데 이걸 모르고 계속 우유만 고집하셨던 거죠. 이런 분들께는 유당이 없는 대체품이나 다른 단백질 급원을 권해드려야 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특히 마지막에 나올 2주 실행 계획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한 방법들인데 이걸 모르면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시게 되거든요. 김성자 75세님과 박철수 78세님, 최영희 73세님 모두 공통점이 있었어요. 좋은 의도로 열심히 하고 계셨지만 방법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의 식단을 완전히 바꿔드렸습니다. 새우와 렌틸콩, 들깨가루라는 3가지 보물을 중심으로 음식 궁합과 생활 습관을 조정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김성자 75세님은 2달 만에 계단이 덜 힘들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박철수 78세님은 소화불량이 사라지고 식욕이 돌아왔으며 최영희 73세님은 복부 불편감 없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게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3분 모두 다리에 힘이 생기면서 외출하는 것도 덜 부담스러워졌다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뒤에 나올 음식 조합법을 모르시면 아무리 좋은 식품을 드셔도 효과가 반감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 3분처럼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 감소를 막아주는 진짜 보물 식품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한 진짜 단백질 원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우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새우는 소화가 정말 잘 되는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고기가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새우는 그런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새우 속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혈류를 개선해주고 아스타잔틴이라는 빨간 색소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새우 100g당 약 20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아스타잔틴의 항산화 효과는 비타민 E보다 수백 배 우수하다는 보고가 있어요. 한국영양학회에서도 시니어 단백질 급원으로 새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난 박영수 68세님은 새우 반찬을 하루 한 끼씩 추가하신 후 관절과 근육 통증이 줄고 힘이 생기셨다고 하셨어요. 박영수 68세님께서 처음엔 새우가 비싸다고 걱정하셨는데 말린 새우를 활용하시니까 경제적 부담도 줄고 보관도 편하더라고 하셨습니다. 새우를 드실 때는 말린 새우 볶음이나 새우 계란찜, 새우 야채전 등으로 하루 식단에 한 끼만 추가해 보세요. 다만 새우튀김은 피하시고 고온에서 오래 조리하는 것도 자제하셔야 해요. 혹시 새우 드실 때 보통 어떤 방식으로 조리하시나요? 간단한 볶음이나 찜 요리가 영양소 파괴 없이 드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거의 완전한 단백질에 가까워요. 식물성 단백질이면서도 풍부한 식이섬유가 들어있어서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우리 몸의 해독 기능도 도와줍니다. 나이가 들면 혈당 관리가 중요한데 렌틸콩은 단백질 보충과 혈당 관리를 동시에 해결해주는 아주 좋은 식품이에요. 캐나다 대학 연구에서 렌틸콩 100g에 약 23g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수용성 식이섬유가 식후 혈당 급등을 낮춰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렌틸콩을 꾸준히 섭취한 시니어 그룹에서 근육량 유지 효과가 확인됐어요. 다른 어르신께 렌틸콩을 섞은 현미밥을 권해드렸더니 혈당 수치가 안정되고 다리가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이정숙 72세님께서는 처음엔 렌틸콩 맛이 낯설다고 하셨는데 현미와 함께 지어서 드시니까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더라고 하셨습니다. 렌틸콩은 밥 지을 때 현미와 함께 섞어서 지시거나 샐러드나 스프로 활용하셔도 돼요. 다만 단맛이 나는 간편조림이나 설탕이 많이 든 양념은 피하세요. 혹시 렌틸콩을 드실 때 단맛 또는 양념이 강하게 하신 적 있으신가요? 담백하게 드시는 게 혈당에도 좋고 소화에도 부담이 없어요. 세 번째는 들깨가루예요. 들깨가루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해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해줍니다. 나이가 들면 몸 곳곳에 염증이 생기기 쉬운데 들깨가루가 이런 염증을 줄여주고 혈액순환도 개선해줘요. 또한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들깨 속에는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리놀렌산과 로즈마린산 등의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어서 염증성 지표를 낮춰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한국식품영양과학회에서도 들깨의 항염 효과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으셨던 할머님께 들깨가루를 꾸준히 드시도록 권해드렸더니 통증이 완화되고 걸을 때 부담이 덜해졌다고 하셨어요. 조용히 69세님께서는 들깨가루를 우유에 타서 들깨라떼로 드시기 시작하신 후 아침 관절 경직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들깨가루는 들깨라떼로 만들어 드시거나 요거트에 뿌려서 드시고 죽이나 유제품과 함께 섞어 드시면 돼요. 다만 커피 바로 직전에 들깨를 드시는 것은 피하시고 유지방이 없는 제품이나 껍질을 제거한 들깨를 권해드려요. 혹시 들깨가루 맛이나 냄새 때문에 드시기 부담스러우셨던 적 있으신가요?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드시면 고소한 맛이 나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보물 식품이 왜 좋은지 아시겠죠? 새우는 소화 부담 없는 고품질 단백질을, 렌틸콩은 혈당 관리까지 되는 식물성 단백질을, 들깨가루는 염증 관리와 함께 영양소 흡수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시느냐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보물들을 어떻게 조합해야 흡수율을 최고로 끌어올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흡수율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실전법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우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정말 좋아요.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비타민 C가 새우의 칼슘 흡수를 도와주고 항산화 효과도 더욱 강화됩니다. 새우 브로콜리 볶음을 식단에 추가해 보세요. 다만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볶으면 비타민이 파괴되니까 살짝만 볶으시는 게 좋아요. 혹시 브로콜리 드실 때 살짝 데치거나 볶는 쪽 중에 어느 걸 더 좋아하세요? 개인적으로는 살짝 데친 후 새우와 함께 볶는 걸 추천해요. 새우와 아보카도 조합도 훌륭해요. 아보카도의 불포화 지방산이 새우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새우 아보카도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돼요. 특히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께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김미숙 71세님께서 새우 아보카도 샐러드를 점심으로 드시기 시작한 후 오후 피로감이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렌틸콩과 현미를 함께 드시는 것도 훌륭한 조합이에요. 렌틸콩에 부족한 메티오닌과 시스테인 같은 아미노산을 현미가 보충해줘서 완전한 단백질이 됩니다. 현미밥에 렌틸콩을 섞어서 지으실 때 비율을 조절해 보세요. 처음엔 현미 7에 렌틸콩 3 정도로 시작하셨다가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렌틸콩을 미리 불려서 조리하시면 소화도 더 잘 되고요. 다만 너무 질기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조리 시간을 잘 조절하세요. 현미 좋아하시나요? 흰쌀과 섞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렌틸콩과 토마토 조합도 추천해요.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렌틸콩의 철분 흡수를 도와주고 항산화 효과도 시너지를 내거든요. 렌틸콩 토마토 스프로 만들어 드시면 한 그릇으로도 충분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어요. 이런식 67세님께서 렌틸콩 토마토 스프를 저녁으로 드시기 시작한 후 변비가 해결되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들깨가루와 유제품을 함께 드시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요. 들깨의 지용성 오메가3 흡수율이 증가하고 칼슘 흡수도 도와줍니다. 아침에 들깨 라떼를 만들어 드시거나 요거트에 들깨 가루를 뿌려서 드셔보세요. 만약 유당 불내증이 있으시다면 두유나 락토프리 제품으로 대체하시면 돼요. 우유 드시는 시간이 언제가 가장 편하세요? 아침이나 오후 간식 시간에 들깨와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들깨 가루와 바나나 조합도 좋아요. 바나나의 칼륨이 들깨의 마그네슘과 함께 근육 기능을 도와주고 자연스러운 단맛 때문에 들깨 특유의 맛도 중화시켜줘요. 들깨 바나나 스무디로 만들어 드시면 간식으로도 좋고 운동 후 회복식으로도 훌륭해요. 박순자 74세님께서 들깨 바나나 스무디를 오후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한 후 저녁 식사 때 식욕도 좋아지고 밤에 잠도 잘 오신다고 하셨어요. 반대로 피해야 할 최악의 조합들도 있어요. 새우튀김처럼 과도한 기름으로 조리하면 좋은 영양소가 다 파괴돼요. 렌틸콩을 단맛이나 간장을 많이 써서 조림으로 만드는 것도 혈당에 좋지 않아요. 들깨가루 드신 직후에 커피를 마시는 것도 흡수를 방해합니다. 조리 방법을 바꾸고 양념을 줄이고 커피는 식사 1시간 후에 따로 드시세요. 맛 조절에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만 천천히 바꿔가시면 돼요. 혹시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셨던 분 계세요? 조금만 줄여보셔도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새우와 감자를 함께 드시는 것도 피하셔야 해요. 감자의 전분이 새우의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렌틸콩과 시금치를 같이 드시는 것도 좋지 않아요. 시금치의 옥살산이 렌틸콩의 철분 흡수를 막을 수 있어서요. 들깨가루와 녹차를 함께 마시는 것도 피하세요. 녹차의 탄닌 성분이 들깨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제 2주 실행 계획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1주차에는 속이 편하고 흡수가 잘 되는 음식 중심으로 시작하세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들깨 라떼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목요일부터는 렌틸콩을 밥에 조금씩 섞어 보시고 주말에는 새우 반찬을 한 끼 추가해 보세요.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2주차부터는 양을 조금 더 늘리고 식품 조합을 본격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월요일에는 새우 브로콜리 볶음, 화요일에는 렌틸콩 현미밥, 수요일에는 들깨 요거트 이런 식으로 조합해서 드시는 거예요. 목요일부터는 하루에 2가지 조합까지 시도해 보시고 주말에는 3가지 보물식품을 모두 활용한 식단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하루에 식후 20분씩 걷기와 수분 1.5리터 이상 챙기는 것도 꼭 해보세요. 걷기는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고 충분한 수분은 영양소 운반을 원활하게 해줘요. 최재호 76세님께서 이 2주 계획을 따라 하신 후 몸무게는 그대로인데 근육량이 늘고 체지방이 줄었다는 결과를 받으셨어요. 식사 시간도 중요해요.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 점심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규칙적으로 드시세요. 간식은 오전 10시와 오후 3시 정도의 들깨 제품이나 새우 크래커 같은 걸로 가볍게 드시면 돼요. 정해진 시간에 먹는 것만으로도 소화효소 분비가 규칙적으로 돼서 흡수율이 올라가요. 다만 갑작스럽게 단백질을 과도하게 늘리면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몸에 이상이 느껴지시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도 필요해요. 하루 걷기 시간이나 수분 섭취는 어떠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실 수 있겠죠? 특히 신장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상의하신 후에 시작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만드셔야 해요. 처음엔 하나씩만 바꿔도 충분합니다. 새우 반찬 하나 추가하기, 밥에 렌틸콩 조금 섞기, 아침에 들깨라떼 한 잔 마시기 이 정도만 해도 2주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근육 건강과 활력을 되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실천을 비교해보면 이래요. 많은 분들이 양 많은 단백질이 항상 좋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소화가 잘 되는 식품을 선택하고 흡수율을 높여주는 조합을 만들고 염증과 혈당 관리까지 함께 고려하는 거예요. 단순히 고기만 많이 드신다고 해서 근육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만약 단백질을 잘못 관리하시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근육 손실이 가속화되고 넘어짐이나 골절 위험이 증가해요. 계속 피로감을 느끼시고 결국 자립 능력도 저하될 수 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부터는 이런 변화가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어서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셨을 때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움직임이 편안해지고 다리에 힘이 회복되면서 사람들이 전보다 훨씬 활동적으로 변하시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김성자 75세님처럼 계단 오르기가 덜 힘들어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지는 그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외출하는 것도 덜 부담스러워지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더 즐거워지시죠? 30년간 연구하면서 느낀 건데 나이 들어서도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젊을 때와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뿐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만 제대로 활용하셔도 충분히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하나를 제안드리려. 오늘 저녁 식사에 새우 브로콜리 볶음을 넣어보세요. 시장에서 새우와 브로콜리를 사서 간단히 볶아서 드시면 돼요. 양념은 최소한으로 하시고 새우의 단맛과 브로콜리의 아삭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드셔보세요. 이게 첫 번째 단계예요. 내일부터는 아침에 들깨 한 스푼을 우유나 요거트에 타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밥 지을 때 렌틸콩을 조금씩 섞어보시고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시다 보면 2주 후에는 분명히 몸에서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혹시 처음에 맛이 낯설거나 소화가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양을 줄이시거나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우리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 흡수를 더 높이는 조리법과 시니어 친화적인 운동 루틴을 준비하고 있어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과 오늘 말씀드린 식품들을 더 맛있게 조리하는 방법들을 자세히 알려드릴 거예요. 특히 새우를 더 부드럽게 조리하는 법, 렌틸콩을 맛있게 만드는 비법, 들깨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까지 준비했어요. 여러분의 몸도 삶도 아직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올바른 방법만 알고 꾸준히 실천하시면 70대, 80대에도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확인한 방법들이니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그 변화를 함께 시작하시겠어요? 댓글로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